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임이고요. 네, 저는 넬리입니다. 저는 바타이고요. 저는 줄라이입니다. 네, 오늘은 뒷방 상영관의 267번째 영화 주제,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저희 각자가 다 본 거를 합하면 26, 28, 29 빼기 2개니까 27개의 영화지만 그 중에서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영화를 포함한 전반적인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전주국제영화제가 어땠는지 각자 감상을 먼저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 그거 먼저 해야 되나? 홍보. 저희는 인스타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에 뒷방 상영관 혹은 백투더 시네마를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고요. 같이 보고 싶은 사진이나 좋아하는 장면 같은 것들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감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요. 인스타 댓글, 익명으로 남겨주실 수 있는 에스크드도 있고요. 그 인스타 프로필이나 팟빵에 들어오시면은 에스크드 주소 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기할 사람. 저는 아직 마음이 전주에서 떠나지 못했어요. 왜죠? 저 5일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았나 봐요. 갔다 와서 한 3일 정도 지금 회사에 나가고 이제 뭔가 어제 막 장도 보고 청소도 하고 뭔가 그러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이게 내 일상이구나. 약간 뭔가 근데 현실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느낌? 맞아. 내 마음은 아직 전주에 있는데 너무 제가 2019년도에도 한 일주일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전주를. 근데 그때도 했던 생각인데 뭔가 그냥 영화관에서 영화관으로 그냥 그렇게 하루 종일 보는 게 영화밖에 없고 뭔가 그 생활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주의 날씨나 전주 거리의 느낌이나 그리고 제가 전주를 진짜 한국 영화제, 제가 가본 영화제 중에 진짜 최고로 꼽는데 왜냐하면 그냥 그 영화제 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되게 한 블록 정도만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조금 더 가면 한옥마을도 있기도 하고 너무 좋은 분위기,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때도 진짜 너무 좋았었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이렇게 좀 나름 길게 간 거였는데 그냥 이게 내가 진짜 좋아했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다시 들면서 너무 좋았다는 얘기와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전주 영화제에서 일을 하느라고 한 열흘 정도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한옥마을에 있는 그 한옥의 그 방 중에 하나를 빌려서 썼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열흘 동안 묵으면서 그 전주 한옥마을에서 그 영화제가 열리는 영화의 거리까지가 걸어서 한 20분 정도 걸려요. 근데 그 길이 다 평지예요. 그래서 아침 출퇴근을 그 자전거를 타고 했었는데 그게 진짜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한옥에서 자면서.
그게 너무 전주 영화제의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다 평지에 있고 그게 되게 약간 잘 기획된 도시처럼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도로도 이렇게 격자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라 격자식으로 되어 있어서 길 찾기도 너무 편하고 그냥 처음 오는 사람도 그냥 뭐 직진 몇 미터 하고 좌회전 몇 미터 하면 그냥 바로 영화의 거리가 나오고 하니까 맞아요. 그게 전주 영화제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팔복 예술공장 같이 조금 멀리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기는 또 셔틀버스가 다니고 하니까 좀 사람들의 접근성이 제일 좋은 영화제 같다는 느낌? 그리고 요맘때 날씨도 딱 좋고 그리고 뭐 어린이날 항상 껴있는 연휴에 하니까 노동절도 있고 그래서 원래 항상 어린이날 뭐 가정의 달인 그 시기에 영화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축제 같은 느낌이 있었고 예전에 엄청 거대한 돔에서 상영을 할 때 막 퍼레이드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막 스타워즈 제가 17년도에 갔었을 때는 스타워즈가 주요 테마였어요. 이번엔 인사이드 아웃 2였던 것처럼. 그래서 돔에서 오케스트라가 스타워즈 그 OST를 연주를 하고 그리고 스타워즈 상영을 하면 이제 이미 그 스타워즈의 팬들이 이미 다 그 앞쪽 좌석을 다 점거하고 있어서 광선검을 막 휘두르면서 영화를 보는 팬이 있고 이랬거든요. 네? 진짜 웃기네. 그거를 보는 즐거움이 진짜 컸었고 그리고 그 상영이 끝나고 딱 나왔는데 그 영화의 거리 제일 큰 메인 도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막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전주의 기억인데 이게 코로나 이후로 그 엄청 거대한 돔 상영이 사라지면서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대신에 좀 굿즈샵이 엄청 커진 느낌? 굿즈샵이 커지고 굿즈 종류도 엄청 많아지고 맞아요. 약간 영화제가 살 길을 여기서 찾았나? 개인적으로 돔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맞아. 돔이 진짜 예매하기도 엄청 편했어요. 그래서 저희 막 단체로 갔을 때 10몇 명이서 연석으로 그냥 잡아서 영화를 보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리고 영화제 느낌이 더 잘 사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물론 영화제에 셀렉돼서 나오는 영화들을 볼 수 있다는 거에서 영화제의 느낌을 느끼기도 하지만 저는 영화제 가면 극장,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가는 그런 브랜드, 유명한 브랜드 멀티플렉스에 있는 그런 영화관 느낌의 극장 말고 좀 특별 상영관 같은 데를 가야 뭔가 영화제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곤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곳은 못 가보고 오히려 발전된 영화관, 약간 이렇게 누워서 보듯이 그걸 뭐라고 하죠? 리클라이너관에서 딱 봐가지고 뭔가 그런 걸 못 본 게 되게 아쉬웠고 한편으론 지금 문득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전주를 제가 이번에 2번째로 갔거든요. 근데 제 인생 첫 영화제가 전주 영화제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갔을 때 2017년에 가고 안 갔었는데 되게 뭔가 시간이 엄청 많이 흘렀는데 넬리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였었지를 생각하게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영화제 갔을 때. 그리고 전주는 다른 영화제랑 다르게 이건 제가 작년에 무주 영화제 에피소드 때 엄청 얘기했던 거기도 한데 포스터가 관련된 컨텐츠가 되게 디테일하고 많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픽을 좋아하고 또 비슷한 결의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그런 매년 달라지는 포스터들 어떻게 보면 작업물이거든요. 하나하나 다 작업물인데 그런 상업적인 목적을 가진 우리가 원래 흔히 아는 포스터가 아니라 좀 영화의 내용을 담거나 아니면 영화의 작업하게 된 배경을 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포스터를 영화제 할 때마다 100장씩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고 오랜만에 간 김에 또 마침 10주년 전시를 하고 있어서 그 10주년치의 포스터를 100장씩 10년으로 치면 1000장이잖아요.
그걸 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구매도 할 수 있었고요. 저도 그거를 우연히 가서 봤는데 저도 10년 동안 전주영화제로 매해 간 건 아니지만 좀 자주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터들이 이 해는 포스터가 익숙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반갑고 내가 이때 왔었구나. 그리고 이때 내가 이 영화도 봤었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포스터를 꽤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비가 올까봐 또 가져가면 구겨지기도 하고 포스터가 상당히 크잖아요. A4가 아니라 한 A3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유일한 단점인 것 같아요. 엄청 크다? 엄청 크거나 엄청 작게밖에 못 산다? 저는 무주에는 무주 영화제 포스터도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거만으로도 그냥 행복해서 무지 많이 샀는데 부탁받은 것도 많았고 그래서 샀는데 지관통에 잔뜩 넣었더니 되게 무겁기도 했고 누가 저한테 포켓몬스에 나오는 거북왕 같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몰라서 검색해봤는데 진짜 뒤에 막 대포를 달고 다니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게 집에 누가 봐도 전주영화제 갔다 온 사람 그 노란색 에코백 전주영화제 에코백에 잔뜩 담아가지고 갔는데 되게 그러니까 영화제를 소비하는 방식이 꼭 영화를 봐야 소비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쵸. 맨날 뭐 가서 술이나 마시고 영화는 취소하고 그래도 다 영화제에 온 거니까. 영화제 사실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애들 영화 취소시키기. 본인 되게 굳세게 보러 가요. 야, 너 내일 아침 영화 볼 거야?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야, 너 지금 자러 간다고? 약간 이렇게 해서 빨리 취소해. 12시 전에 빨리 취소해. 이렇게 취소시키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본인은 안 하면서. 본인 저녁에 먹다가 가잖아요. 영화 보러. 저는 꼬박꼬박 보죠. 진짜 오늘 준비한 그 에피소드에 영화 가장 많이 본 에피소드 개수 쳐봤을 때 제일 많지 않아요? 뭐가요? 영화 본 사람? 영화 본 사람? 영화 본 개수. 저 20편 봤습니다. 27편이라고 했나요, 아까? 뭐 몇 편이라고 했죠? 네. 27편 중에 20개가 제 거예요. 여러분, 이 나머지 3사람이 7편 이거 말이 돼? 뭐 영화제에 간 거야? 왜 간 거야? 언니가 취소시켜서. 그러면 하나 본 라임은 어땠나요, 이번 영화제가? 저도 영화를 되게 많이 봤던 전주가 있었는데 저는 영화제에서 뭐 다들 같은 마음이시겠지만 상업영화관에서 개봉할 예정이 없고 영화제에서만 볼 것만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특별하기도 하고 그리고 혹여 나중에 개봉을 한다고 해도 영화제에서 봤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지금도 좋아하는데요. 근데 왜 한 편만 보셨나요? 약간 청문회. 근데요, 제가요 나이가 들면서 나이에 되게 요새 민감하신 것 같으세요. 에이지 이슈가 또 나오나요? 아니 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은. 네, 맞아요. 그건 그냥 핑계고 그냥 친구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 이번에도 갔는데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항상 전주 가면은 날씨가 좋기는 한데 이번에는 특히 또 저희가 그 전주천 바로 근처에 숙소를 잡았는데 제가 도착해서 그날 숙소에 짐을 풀고 이렇게 나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전주천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그냥 그 산책하고 막 거기 돌다리 막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 막 누워서 막 있고 멍 때리고 그리고 거기 엄청 큰 그 춘향이가 타는 것 같은 그 그네 아시죠? 거기도 막 애들이랑 그네 타고 뭐 이랬는데 첫날에 그때부터 막 너무 좋았고 그리고 애들이랑 가맥집에서 술 마시고 그래서 얘기하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영화 취소하고 그게 맛이지. 그래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산책하고 커피 마시고 점심 영화 대충은 아니지만 점심 영화 보고 또 산책하고 맛있는 거 먹고
먹고 또 술 마시고 아침에 영화 취소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는 진짜로 영화 3개도 막 제가 보고 싶었던 거 막 다 빠꾸당하고 이번에 좀 예매가 빡셌어가지고 그래서 아쉬움이 남기는 하지만 이게 오히려 점점 횟수가 쌓일수록 아쉬움이 그냥 뭔가 그냥 이렇게 놓게 되는 건지 별로 남지 않아요. 그냥 다 좋다. 뭐가 됐든 취소를 하든 아니면 그 순간에 뭐 다른 뭐가 생겨서 뭐를 못 봤든 다른 거를 봤든 다른 걸 했든 뭐 식당을 갔는데 다 다쳐서 뭐 어디 다른 데를 갔든 그냥 그대로 다 좋다. 그냥 너무 좋다. 다 좋다. 그냥 그게 돼버려가지고 되게 이번에 되게 편안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 뭐 맨날 봤던 친구들 그냥 다 같이 얘기하는 것 그냥 얘기하는 거 듣는 것도 좋고 그래서 영화도 영화지만 우리의 삶도 영화니까 갑자기 산수 영화인지 그래서 그냥 이 친구들이 너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같이 계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영화제였습니다. 그리고 줄라이 씨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천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막 예산이 다 깎이면서 영화제들이 다 많이 없어지고 해가지고 제천도 작년에 갔을 때 너무 약간 이게 계속되는 영화제일까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뭐 이번부터는 좀 나아질 거라는 소식을 들어서 올해는 근데 여름에 안 열리고 9월인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주영화제뿐만이 아니라 뭐 제천영화제, 뭐 무주영화제, 무슨 영화제 이런 작은 지역마다 열리는 그런 영화제들도 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바입니다. 예산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근데 제가 본 이제 어떤 영화도 그게 무슨 한국콘텐츠진흥원인지 아무튼 그런 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지원받아서 만든 영화였는데 되게 좋아서 막 지브에서 사람들이 다 좋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뭐 모더레이터 분이 이런 이제 영화도 좋지만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지원 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예산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은. 지금 예산 이슈가 없을 수가 없는 게요. 그러니까 문화예술 쪽이 다 엄청 깎여 버려서 저는 계속 여기 뒷방에서 녹음을 할 때도 영화제에서 일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일했던 영화제에서 제작 지원 사업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가 최근에 칸에도 초청을 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게 알려지지 않고 그냥 이번에 예전에 뭐 기생충, 뭐 미나리 이런 식으로 되게 한국 영화들이 칸에서 엄청 좋은 성적을 거두다가 올해는 막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만 기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진짜 열받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막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돈을 투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작은 영화, 새로운 영화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야 그 기반을 통해서 그렇게 거대한 영화가 나오기도 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지금 거의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해가지고 좀 영화제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대한극장도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극장이 문을 닫는 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영화제가 좋은 이유 중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데서 있는 것 같아요. OTT가 사실 삶을 되게 편리하게 만들어주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OTT가 생기고 나서 영화를 더 안 보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냥 너가 취직하고 바빠진 건 아니고? 아니야. 이게 극명하게 나뉘는 게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넷플릭스가 한국에 들어오고
오기 전과 온 후가 다른 것 같아요. 그 전에 저는 학교 도서관에서 뒷방 사람들하고 막 놀다가 하루에 저희는 5개까지밖에 못 빌려가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장부 보면 제 이름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과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 DVD를 노트북에서 재생할 수 있는 기기를 사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정도로 영화를 좋아했고 극장도 자주 갔고 소식에 대한 관심도 되게 많았는데 OTT는 사실 내가 클릭 한 번 몇 번 하고 키보드에 치면 바로 다 모든 정보들이 나오고 어디에서 볼 수 있는지도 나오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결제하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때에 영화를 보려다가 뭘 보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너무 많고 그리고 보다가 자꾸 넘기는 버튼을 누르는 제 자신을 발견해요. 저는 1.5배속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슬플 때가 있는데 영화제 가면 그게 안 되잖아요. 물론 취소시키는 요정들이 있어요. 우리처럼. 근데 어떻게든 그 요정들을 피해서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그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영화 상영하는 시간 동안 온전히 집중하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나는 학교 도서관 DVD실이 진짜 소중했다는 걸 되게 많이 느껴. 왜냐면 아무리 OTT가 많아도 거기 없는 영화가 꼭 있는데 근데 학교 도서관에는 뭐 거기에 없는 영화들도 있고 또 저희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막 한국에 정발되지 않은 뭐 외국 DVD 같은 것도 막 사들여오고 와 있고 없으면 신청할 수도 있었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잘 볼 수 있었는데 근데 여전히 거기 가야만 볼 수 있는 영화들이 있는데 저는 꼭 그게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파일 찾고 뭐 자막 파일 찾고 막 이러저러 앉아서 결국엔 가야겠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OTT가 한편으로는 되게 별로예요. 또 한간에는 OTT의 전쟁이 이제 끝났다.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라고 하는데 넷플릭스가 그냥 싹 이겼다던데? 근데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잘 모르겠고 볼 것도 점점 더 없어지는 느낌이고 뭔가 상향 평준화가 아니라 하향 평준화 되는 느낌? 근데 뭔가 OTT에 맞춰지는 그런 뭔가 넷플릭스 작품 특유의 느낌이 있고 좀 그래가지고 그게 뭐 새로운 장르 같은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든 그렇게 독점되면 안 되는 다 비슷해지는 느낌이 있는 것 같고 근데 요즘 너무 많아서 구독이 그냥 하나가 독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너무 많이 해요. 차라리 그냥 넷플릭스가 싹 다 독점을 해서 넷플릭스 하나만 구독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너무 피로도를 느끼죠. 그리고 이런 현상 때문에 줄라에게 얘기한 것처럼 극장들이 문을 닫잖아요. 근데 극장들이 문을 닫는다는 건 피지컬하게 그 있던 장소가 없어진다는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장소를 찾고 싶을 때 점점 숫자가 공급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선 되게 슬프죠. 아니 근데 진짜 빡치는 게 최근에 영화값이 너무 올랐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영화 안 본다 이래가지고 영화값을 내리기로 했나 500원인가 내린다고 했어요. 근데 500원 내린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무슨 영화진흥위원회에 가는 이제 세금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깎아서 영화비를 깎은 거야. 그거에 대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토크한 게 있지 않았나요? 그 토크한 게 기사로 뜬 걸 봤었거든요. 아무튼 진짜 그게 너무 아무튼 우리는 영화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화제가 계속 되려면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겠죠. 네, 아무튼 전주영화제에선 그런 토크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가보지 못했지만. 네, 그러면은 모쪼록 여러분 영화제와 영화에 대한 큰 사랑과 성원과 관심과 지원과 개혁을 부탁드리며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이제는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 버터씨가 보신 영화들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본 영화 중에 겹친 영화가 몇 개 없지만 있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블랙베리라는 영화를 봤어요. 블랙베리는 2023년작이고 되게 웃긴 게 감독이 직접 주연으로 출연하는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는 캐나다 영화고
블랙베리라는 우리가 아는 그 바로 전자기기, 핸드폰이었던 블랙베리의 흥망성쇠를 다룬 영화입니다. 저는 사실 이 영화 예매할 때는 그냥 정말 예매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출장지에서의 그 호텔 와이파이로 예매하느라 진짜 어렵게 구한 영화들 중에 하나였어서 되게 잔뜩 긴장하고 봤었는데요.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영화제에서 본 영화들 중에 가장 상업 영화 같았다?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웃기고 빵 터지고 음악 좋고 뭔가 자본이 굉장히 좋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드는 영화였어요. 또 감독이 직접 주연으로 출연하다 보니까 더 웃긴 포인트가 많았던 것 같고, 연출을 할 때 전 하나 궁금했던 게, 가끔 감독들이 자기 영화에 출연하곤 하잖아요. 뭐 엑스트라가 됐든 주연이 됐든 출연을 하는데, 그때 그럼 감독은 어떻게 하지? 싶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그냥 뭐 이렇게 세팅 다 해놓고 이렇게 찍어라 이렇게 해놓고 그냥 가서 연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뭐 오케이 뭐 이렇게 그거 본인이 직접 그냥 컷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거 뭐 잠깐 조감독한테 맡기는 사람도 있고 감독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겠다. 그 포인트를 생각하면 더 웃겨요, 영화가. 이 감독인 사람이 더그 프레긴이라는 역할로 출연을 하는데, 그 세 주인공 중에 한 명이고 되게 웃기고 찐따미가 넘치거든요. 근데 자기가 자기 그 캐릭터를 감독하면서 되게 웃었을 것 같아. 자기가 낄낄거리면서 만들었을 것 같고 뭔가. 그리고 저 몰랐는데 그 개막작인 맥과 마라 주연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영화제에 이렇게 주연인 영화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나? 생각하면서 갑자기 추락의 해부가 떠올랐어요. 추락의 해부도 영화제에서 존 오브 더 인터레스트랑 추락의 해부 둘 다 그분이 산드라 윌러. 산드라 윌러가 주인공이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나면서 왠지 맥과 마라도 재밌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보지는 못했지만 음악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약간 속도감도 너무 좋고 음악도 좋아서 굉장히 상업영화 같은 매끄러움이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또 저한테 깊게 남은 이유는 캐나다 영화 남자 주인공 이름이 더그거든요. 근데 제가 영화를 2개 봤는데 그 2번째 영화도 캐나다 영화고 남자 주인공이 더그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이것은 감명 깊고 운명이고 너무 짱이지 않냐 막 이랬더니 넬리가 옆에서 듣더니 캐나다에 그냥 더그라는 이름이 많은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되게 마상을 입었던 캐나다 철수. 캐나다 철수라고 해버려가지고 나의 그 환상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캐나다 가서 더그 만나세요. 근데 진짜 다음에 캐나다 사람 만나면 물어볼 거예요. 더그가 흔한 이름이냐고. 아닌 거 같거든. 그 무한도전 알래스카 편이 생각나는. 거기서 무슨 누구 찾기 막 이런 거 김상봉 씨 찾기 아니야? 근데 뭐 김상식 씨 찾고 김상봉 씨 결국 못 찾고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블랙베리 줄라이도 봤는데 혹시 감상이 어땠나요? 저도 일단 되게 재밌게 봤고 보면서 와 이거 짤로 너무 쓰고 싶다 이런 장면이 진짜 많은 딱 정말 현대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너무 웃기고 직장인의 애환과 막 그런 게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감독님이 일부러 토론토 스타일을 고수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배우들도 다 약간 그렇게 캐나다 쪽의 배우들을 기용을 하고 미국 스타일을 모방하지 않으려고 되게 자신만의 어떤 독창적인 연출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대요. 근데 저는 사실 보면서 빅쇼트하고 오피스 생각이 많이 났었거든요. 맞아요. 실패하신 걸로. 둘을 되게 합친 느낌이었어요. 그 무엇보다 굉장히 월스트리트적인 영화를 본 느낌이었어가지고 그게 조금 의아하긴 했는데 근데 블랙베리가 캐나다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블랙베리를 쭉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처음에 생겼을 때는 블랙베리가 이름이 아니었어요. Research in Motion이라고 RIM이라는 회사였는데 거기서 대학을 중퇴한 천재 엔지니어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딱 알아본 어떤 캐치한 두뇌가 아주 비상한 하버드 아저씨가 이제 CEO로 앉으면서
여기가 이제 갑자기 성장하거든요. 미국 기업이요? 미국 기업, 캐나다에서 시작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지금 전 마지막 대사가 되게 그 자막이 인상 깊었는데 한때 전 세계 핸드폰 점유율의 45%였는데 지금은 0%다. 이렇게 나와요. 저도 어릴 때 블랙베리를 굉장히 가지고 싶었던 사람 중에 맞아. 하나였고 되게 멋져 보였어요. 간지가 난 나중에 내가 맞아. 어른이 되면 근데 저거 스마트폰이 써야지. 나왔지. 그 장면이 나와요. 블랙베리가 맞아요. 한창 성공하고 나서 그 성공하는 과정도 저는 브랜딩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속도감과 연출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저렇게 쾌감이 딱 느껴질 때 어떤 느낌일까? 막 이러면서 막 신나게 따라가다가 2007년이 되면서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스티브 잡스의 그 유명한 연설이 나와요. 그 프레젠테이션이 나오는 순간 이제 그 끝났지 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네, 결국에는 그 스마트폰의 보급 사실 어떻게 보면 근데 블랙베리 영화의 흐름으로 따라가다 보면 애플이 그렇게 막 엄청난 걸 돌맞을 수도 있는데 엄청난 걸 만든 건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생태계를 처음 만든 게 블랙베리거든요. 그 영화에서 따라가다 보면 애초에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갖고 오고 서버를 개인으로 바꾸는 과정 이런 것들이 앞에 되게 자세히 나와요. 그런 걸 봤을 때 내가 몰랐던 거를 되게 알게 됐고 시장의 구조를 아예 바꿔버리는 아예 그 구조를 바꾼 게 이미 있었다는 거를 저는 몰랐거든요. 거기에 딱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라서.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애플이 나왔고 어떻게 이제 몰락하게 되는지가 나오는데 사실 몰락하는 과정은 조금 아쉽긴 했어요. 굉장히 오피스 같았고 하키에 미친 그 CEO 아저씨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 많긴 한데 아무튼 앞부분과 후반부의 연출이 굉장히 즐겁고 거기서는 좀 인정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 느낌이 아니다. 초반과 후반 약간 뭔가 거슬리는 듯한 새로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중반부는 진짜 빅쇼트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제가 너무 금융 쪽에 문외한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막 빅쇼트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나 이런 영화들을 볼 때 너무 그 영화 자체가 재밌게 만들어서 재밌는 거지 그 소재에 제가 정말 관심이 있고 막 그 시대를 제가 살아봤고 막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남의 이야기를 보는 느낌이 있었는데 블랙베리는 지금 저희가 너무 친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그 스마트폰의 초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라서 좀 누구든 관심을 갖고 보기 좋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했던 것처럼 블랙베리가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그 시장을 바꿔서 전 세계인들을 사로잡았고 그리고 그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등장을 해서 이 생태계를 또 바꿔버렸고 이런 것들이 지금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지금 OTT에서 볼 수 있잖아요. 이 영화를. 시리즈 맞아요. 1이랑 웨이브에서 맞아요. 네. 2,750원에 보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재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볼 수 있는 영화여서 다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요새 영화들 특히 그런 식으로 상업적으로 나오는 영화들에서 쓰는 음악의 패턴이랑 좀 달라서 좋았고요. 뭔가 그 감독 본인만의 음악적인 취향을 되게 고수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고 좋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블랙베리 인물들, 배우들도 사실 찾아보면 그렇게 막 우리가 잘 아는 배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줄라이가 얘기한 것처럼 일부러 그 스타일을 고수하고자 그렇게 했던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굉장히 즐겁고 유쾌한 영화였고 극장에서 관객들이 사실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본다고 가정했을 때 극장마다 모이는 관객의 그 불특정 다수의 특징에 따라서 같은 장면에서 엄청 빵 터지는 회가 있고 아닌 때가 있잖아요. 제가 본 회차는 굉장히 잘 빵빵 터져서 너무 편하게 웃으면서 봤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웃으면서 본 또 다른 영화가 뒤바뀐 신부들이었는데요. 넬리도 이 영화를 봤죠. 네.
되게 뭔가 그런 다른 영화라면 관크가 될 법한 약간 어이구 저러면 안 되지 약간 이렇게 영화를 보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그러니까 이게 뒤바뀐 신부들이 어떤 영화냐면 인도 발리우드 영화인데 무슨 자미르 칸인지 되게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인도 영화계 대부 세월간이 나오시는 주인공분 그분이 아마 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인도에서 결혼식이 어떤 되게 날이 좋은 날이었나 봐요. 그 사주 날 좋은 날, 그 손 없는 날 약간 그런 날이어서 결혼식이 되게 많은 날이었는데 이제 신부가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이게 뭐 천 같은 거를 얼굴 싹 다 가리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기차에서 신부가 뒤바뀌는 그런 소동에 관한 얘기인데 근데 이제 뭐 여성들의 뭐 욕망이나 인도에서 이제 여성들의 사랑이나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되게 얘기도 되게 이야기 자체도 되게 뭔가 나름 교훈적이고 감동이 있는 그런 영화인데 아무튼 아까 얘기로 돌아가서 그런 분이 그런 광크 같은 분이 있어도 용서가 될 만큼 우리가 그냥 다 같이 떠들고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되게 재밌는 영화였어요. 저도 막 영화제 영화에서 이 정도로 웃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웃으면서 재미있게 봤고 그냥 재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블랙베리처럼 만듦새도 영화가 진짜 좋고 그리고 플롯 자체도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어서 좀 진짜 기발하고 약간 해외 영화제를 좀 쓸어야 되는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영화 마지막도 사실 이런 영화들의 특징이 너무 그냥 착한 결말로 그냥 뻔한 결말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그래서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의 얘기가 아니고 그 결말이 조금 더 나아가는 느낌이 저는 있었어요. 그냥 이 영화에서 생겼던 어떤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단순히 봉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했고 나오는 인물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면서 영화가 끝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내가 뭔가 이 영화가 주는 어떤 메시지에서 새롭게 발견할 만한 것은 없는 그냥 나에게 너무 친숙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다른 것들도 좀 발견을 할 수 있었고 재미도 있었고 우리가 발리우드 영화 하면 특히 생각하는 그 뮤지컬스러운 시퀀스들 있잖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노래를 하면서 너무 막 신난 파티 장면 같은 게 나오고 그런 게 이 영화에도 있기는 한데요.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덜 원초적인 느낌이 있어요. 노래 어떤 가사 같은 것도 약간 나는 지금 이 이야기의 진행을 이 노래로 다 설명해버리겠어 라기보다는 그냥 그 인물의 감정을 다루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발리우드의 뮤지컬보다는 디즈니의 뮤지컬스러운 음악 사용의 느낌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발리우드 영화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어서 그것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발리우드 영화도 사실 저는 그렇게 막 깊게 알진 않는데 최근에 들었던 걸로는 우리가 아는 발리우드 영화 딱 장르가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 장르가 보편화되고 막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처럼 세알간이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발리우드 안에서도 키워드가 많이 생기고 있고 줄라이가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스타일의 영화가 나오고 있다라고 들었고 이건 영화제 영화는 아니었지만 단갈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되게 다른 제가 알고 있던 발리우드 영화랑 되게 달랐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려요. 단갈도 어느 영화제에서 본 것 같은데 아닌가? 아마 부국제였던 것 같은데 전주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뒤바뀐 신부들 찾아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긴 한데 한국 넷플릭스에는 없고 외국 넷플릭스에만 있네요. 아쉽네요. 제가 이 영화를 취소했거든요. 예매해놨다가. 근데 넬리가 너무 재밌다고 막 카톡에 올려가지고 약간 후회했어요. 한 15%? 15% 후회했다고? 왜냐면 그 영화를 취소한 대신에 그 현해탄이라는 곳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그 전에 책방도 가고 걸어 다녔는데 너무 좋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첫 번째 갔던 전주는 2017년이었고 학생이어서 되게 이것저것 다 해봐야지 놓칠 수 없어. 놓치지 않을 거예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 영화제는 되게 다 좋다. 라임이 얘기한 것처럼 뭐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너무 좋다. 이런 느낌이어서 영화를 취소하고 걸어 다녔는데 비가 엄청나게 쏟아질 거라고 예보가 있는 다음날 전에 해가 지는 오후가 되게 이미 비가 올 것처럼 꿉꿉하고 뭔가 그럴 수 있다는 어떤 날씨의 바뀜? 흐름을 가만히 아무런 아젠다도 없이 걸어다니면서 생각했던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래서 15%만 후회했습니다. 저도 그 전주에서 마지막 날에 현해탄에 갔거든요. 거기서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사실 진짜 너무 집에 가고 싶다. 근데 다음 영화가 남아있는? 그래가지고 거기 거의 엎드려 있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제가 안경을 벗고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가오는 거예요. 뭐지? 전주에 이제 아는 연시가 남아있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 거기 이제 본가가 전주인 무수가 등장을 갑자기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고 반갑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너무 좋았겠다. 너무 좋았어요. 거기 장소도 너무 좋았어. 그럼 그런 의미에서 15%의 후회를 만회해줄 만큼 두 번째 영화는 좋았나요? 취소한 영화 말고 본 영화요? 따뜻한 겨울 그거?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그 영화. 그 영화는 사실 제가 그랬잖아요. 출장지에서 와이파이를 간신히 붙들고 예매했다고. 예매한 몇 안 되는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흑백 영화였고 거기 전주 영화제 웹사이트에 소개된 스틸 컷들이 너무 좋았어요. 흑백인데 전 주로 흑백 영화에 약한 편이에요. 보통 보거든요. 흑백 영화면. 근데 그래서 가서 봤는데 제목 사실 딱 처음 떴을 때 원제랑 되게 달라가지고 왜 제목을 저렇게 지었지라고 했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서는 너무 따뜻한 느낌이어서 엄청 남아있는 감정의 온도가 되게 좋은 영화였지만 과연 이게 뭔가 기승전결이 있는 영화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1965년 작인 것도 되게 인상 깊고 이 영화도 캐나다 영화고 남자 주인공 이름이 더그예요. T.S. 엘리엇의 시에서 인용한 영화 제목이고 실제로 영화에서도 남자 주인공인 더그가 이 시를 읽거든요. 피터도 같이 읽어요. 원래 원제는 Winter Kept Us Warm인데 뭔가 그 칸 영화제에서 최초로 상영된 LGBTQ 영화라고 전주 영화제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깊게 하고 보지는 않았고 그렇게 유도하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다만 기숙사 방에 그런 아기자기한 당시 65년대의 사람들의 말투나 그 청년들이 모여서 지내는 생활의 방식 그리고 그 자기 방이지만 자유가 주어졌지만 뭔가 주어지지 않은 듯한 느낌 그리고 소셜 뭔가 행위를 하면서 속해야 될 것 같은 중압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느낌 그런 작은 사건들을 겪으면서 느껴지는 그들만의 이야기가 되게 좋았고 눈싸움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추워서 다 오들오들 떨면서 눈싸움을 하는 장면임에도 왜 영화 제목이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인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왜 그런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함이 느껴지는 장면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일 저는 기억에 남았던 게 더그가 어쨌든 피터에 대한 감정을 음악과 가사에 녹여요. 근데 한 사람이 그게 연인이든 친구든 사랑의 감정,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온전히 애정하는 감정을 느낄 때 그 하는 행동들이 뭔가 기억하고 연결하려고 하고 그 안에서 뭔가 메시지를 찾아서 은유적으로 전달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피터에게 의미가 있는 노래를 외워서 굳이 들려주는 장면에서 그 가사 안에 노래를 외운 거 안에 담겨진 마음의 어떤 온도가 되게 따뜻해서 그래서 제목이 좀 설득력이 있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취소하지 않고 꿋꿋하게 저녁 9시에 보러 가서 저는 좋았어요. 네, 좋은 선택이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유일하게 취소하지 않고 본 단 하나의 영화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요. 너무 잘 봤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사실 그 외에 예매한 영화들도 다 다큐멘터리였는데, 저는 이상하게 극영화도 좋지만 영화제에서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극영화, 물론 다큐멘터리에도 어떤 형식이나 구조 같은 것이 당연히 완성도 같은 것이 필요하지만 극영화에 비해서 다큐를 볼 때는 저는 그냥 그 한 인물의 어떤 진짜 살았던 그 실제 인물의 이야기 자체에 막 빠져들다 보니까 그냥 이 작품의 완성도라기보다는 그 인물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재밌고 저한테 막 되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힘을 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저 사람이 그냥 그러니까 제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지만 그 사람을 너무 이렇게 내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내밀한 어떤 그 사람의 것들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너무 큰 에너지를 줘가지고 다큐멘터리 보는 거를 좋아하는데 이 영화는 뭐였더라? 불꽃. 이 영화 제목 듣고 되게 라임 영화 같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네, 아니타 팔렌버그의 불꽃 같은 삶입니다. 불꽃, 네, 좋죠. 이 시놉시스를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 친밀한 다큐멘터리는 전주영화제에 소개되어 있는 시놉시스입니다. 이 친밀한 다큐멘터리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명성을 떨친 로큰롤 가수이자 배우 뮤즈 어머니를 그린다. 아니타의 미공개 회고록을 바탕으로 하는 이 영화는 그녀의 가족인 말론, 안젤라, 이들은 그 아들이고 딸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아버지인 키스 리차드의 도움을 받아서 아니타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 시놉시스에는 안 나와 있는데 리뷰에는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의 뮤즈였냐면 롤링스톤즈의 뮤즈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 뭐 여러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기도 하고 비판을 받기도 하고 좀 이렇게 스캔들에 휩싸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각각의 멤버들과 어떤 그런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중에 기타리스트였던 키스 리차드와 3명의 자녀를 두고 그와 되게 제일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그전에는 뭐 팀의 리더였던 브라이언 존스와 처음에 시작했었고 그 다음에 키스 리처드 그리고 잠깐 이제 영화를 같이 촬영했던 믹 제거와도 각각의 어떤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뭐 무슨 뭐 마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너머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막 신문에 오르내리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약간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 너머에 이 사람이 느꼈을 어떤 그런 감정들과 왜냐면 이게 진짜 회고록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을 연기한 그러니까 그 회고록의 그 나레이션을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스칼렛 요한슨입니다. 갑자기 엄청 네. 보고 싶네요. 그래서 그 목소리로 전해지는 이제 이 여성의 어떤 삶 전반을 느낄 수 있고요. 되게 지금도 사실 그런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막 뭐 어디서 스캔들이 터지면은 저희가 되게 쉽게 얘기하고 쉽게 막 뭐 욕하고 쉽게 저 사람을 판단하고 그런 거는 좀 저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치부도 있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하겠지만 그냥 정말 이 한 여성, 이 한 인간이
지나왔을 그 폭풍 같은 전반의 삶,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런 거 어린 시절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록밴드와 모든 것을 거의 함께 하다 진짜 그냥 롤링스톤즈의 멤버였다라고 불릴 정도로 그들과 모든 것을 함께 하고 그러면서 또 너무 막 가슴 아픈 비극을 겪기도 하고 자식들과의 관계에서나 아니면 뭐 사랑 관계에서나 뭐 가족 관계에서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치면서 이 한 여성이 자신의 어떤 정말 벗어나기 어려웠을 것 같은 어떤 뭐 마약 중독이나 아니면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다시 새로 태어나게 됐는지 다시 용기를 내어서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대학이었나? 대학도 졸업하고 약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여기를 떠나셨다. 자연사 네, 하셨다는 게 저도 자연사. 되게 네. 인상적이더라고요. 뭐 마약으로 급사 뭐 이런 게 아니라. 자연사였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냐면 제가 오기 전에 또 찾아보니까 약간 간염이었나? 그런 얘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이가 어쨌든 너무 어릴 때 가시지 않고 본인의 삶을 충분히 이렇게 다 어쨌든 제2의 삶까지 다 살다가 가셨다는 부분이 저한테 되게 그냥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다. 만약에 내가 저 시대에 저분 곁에 있었더라면 나도 저분한테 매혹됐을 것 같다. 약간 그런 정도로 되게 삶에 대한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보고 나서 되게 막 힘들 수도 있거든요. 되게 좀 힘든 얘기들도 있고 막 좀 가슴 아픈 얘기들도 있고 해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냥 오히려 다 이렇게 영화가 크레딧 올라갈 때 저분이 이제 행복하실 것 같아서 거기서는 자유로워지셨을 것 같고 그냥 그 삶을 끝내셨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도 되게 막 그 폭풍 같은 그 시절과는 달리 조금 물론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뭔가 몫을 다 했다는 느낌이셨을 것 같아서 그게 되게 좋았어요. 올해 전주에 그런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한 여성의 삶을 맞아요.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제가 예매했던 게 다 그런. 네, 저도 저는 항상 영화제에서 영화 볼 때 최대한 다양하게 보려고 하는 편인데도 제가 일단 본 게 시리아 수영 선수 사라, 올라, 상탈 아카모니 카메라로 본 첫 번째 시선, 비바 바르다 이게 다 결국 한 여성의 삶을 조명하는 이야기였고 제가 보고 싶었지만 취소한 영화 시대의 아이콘 신디 로퍼랑 할머니 DJ 미카 이것도 다 그런 테마였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영화제에서 또 모은 영화들이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되게 보여주는 의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좀 라임이랑 영화 취향이 조금 비슷한 맨날 같이 비슷한 편인데요. 나는 오히려 안 보고 싶었거든. 왜냐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원래 그래서 다양하게 보려고 그런 영화들을 선택지에서 제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뭔가 제가 생각하는 어떤 조건들에 딱 부합하는 이 영화 정말 꼭 봐야 돼 하는 영화가 유독 그런 영화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영화제에서 다큐 보는 걸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저도 되게 공감을 하게 되는 게 이게 결국 제가 그냥 뭐 집에서 혹은 일단 극장에서 다큐가 잘 개봉을 안 하기도 하고요. 결국 집에서 OTT로 보게 되는 다큐들은 그 정말 전형적인 형식이 있어요. 전형적인 연출 형식. 막 엄청 많은 주변 인물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되게 산발적으로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는
그 다큐 특유의 형식이 있는데 영화제에서 보는 다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인물을 거의 덕질한 사람이 그 덕질의 끝판왕으로 영화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의 영화다 보니까 산발적이지 않고 되게 집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전달할 것인가를 너무 고민을 많이 해서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좀 그 전달 방식도 되게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그 영화를 보는 사람들도 결국 진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보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볼 때 그리고 일단 그 다큐의 주인공 자체가 뭔가를 굉장히 삶에서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높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보다 보니까 저도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를 볼 때 항상 되게 놀랍고 아름다운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봤던 영화들은 먼저 찰리 펠드만 감독님의 시리아 수영선수 사라 이거를 저는 전주에서 처음 봤는데요. 이것도 이제 시리아의 난민 출신인 자매의 이야기예요. 근데 원래 난민이 그렇게 유럽으로 들어와서 정말 정착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시리아에서 활동하던 수영선수였고 이들이 이렇게 그리스를 통해서 처음에 입국을 했는데 그 들어오는 과정에서 이제 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모두가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 처했었는데 이 주인공인 사라가 그냥 갑자기 바다에 뛰어들어서 그 보트를 직접 밀었어요. 수영을 해서. 그래서 그 동생도 그걸 보고 같이 뛰어들어서 자매가 같이 수영을 해서 그 보트를 밀어서 성공을 한 거예요. 그게 한 몇 시간을 그렇게 바다에서 생존을 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냥 수영으로 이 난민들이 입국에 성공했다라고 해도 굉장히 특종인데 이들이 그 방식으로 12명을 살린 거예요. 그 자기들만 산 게 아니고 그 보트에 있던 12명을 다 살려서 이들이 거의 아이콘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입국을 한 이후에 되게 정착을 잘 할 수 있었고 결국엔 베를린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동생은 이제 잘 정착을 했으니까 나중에 난민팀 대표로서 그 리우 데자네이루 올림픽에도 참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게 막 유엔 난민기구 친선 대사도 되고 활동을 되게 잘하는데 이 언니는 그렇게 보트를 밀고 수영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몸에 무리가 많이 갔고 결국 그 부상으로 수영선수의 생활을 끝낼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내가 앞으로 나는 수영밖에 없었는데 앞으로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하다 결국 자기가 처음 이 유럽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그 그리스로 돌아가서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난민들을 구조하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난민 문제가 유럽에서 너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를 하게 되면서 유럽 입장에서는 그 그리스의 입장에서는 이런 자원활동가들 때문에 난민 유입이 더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자원활동가들을 브로커 취급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막 온갖 불법적인 것들을 다 뒤집어 씌워서 이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형이 막 20년이 넘는 형을 선고받고 막 이래요. 그냥 자원활동을 한 것뿐인데. 25년 네. 받을 수 있다네요. 네,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그 자원활동가들이 처하게 된 그 현실과 계속 법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게 저는 처음 볼 때는 이 사람의 이 문제와 이 유럽이라는 거대한 국가들의 이 연합에서 생겨나고 있는 난민 이슈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처음에는 영화를 봤는데 점점 보다 보니까 이 주인공인 사라가 되게 자기와는 다르게 수영선수의 길을 계속 가고 있고 막 공식적인 어떤 공식 석상에서 되게 대표로서 잘 뭔가 우아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동생과 그렇지 못한 막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는 그 자기의 삶을 되게 비교하면서 동생에게 되게 질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기도 하고 근데 또 너무 막 자유롭게 살고 싶기도 하고 그냥 나는 춤과 막 친구들과 이런 걸 너무 그냥 사랑하는 그냥 한 명의 여성일 뿐인데 너무 무거운 형을 받게 되면서 그게 그 공포에 막 짓눌리기도 하고 그 모든 이 사람의 고민과 이런 게 영화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넓게 보면은 한 젊은 여성이 사회와 되게 부딪히고 적응하고 또 부딪히고 트라우마를 마주하고 그 모든 과정을 다 담아낸 영화 같았어요. 그래서 넓게 보면 저도 약간 제 20대를 떠올리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사실 뭔가 연출적인 방식은 제가 좋아하는 연출의 방식은 아니긴 했지만 이 사라라는 이 사람이 담고 있는 이야기와 이 사람이 가진 캐릭터 이런 것들이 되게 매력적이고 꼭 그런 특정 이슈뿐만이 아니라 그냥 어떤 사회에서 내가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에 대해 부침이 있었던 여성이라면 뭔가 공감을 하고 볼 수 있는 지점이 되게 많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 영화는 좀 이름이 계속 어려운데요. 아그네즈카 이반스카 감독의 울라라는 영화였어요. 이거는 재즈 보컬리스트인 우르줄라 두지악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그냥 줄여서 울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여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영화는 슈퍼 8 카메라로 촬영이 됐다고 하는데 이게 아마추어용 캠코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그 전성기 시절의 영상들이 그냥 정말 그 홈비디오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작은 영사실에서 그 홈비디오 같은 것들을 보면서 코멘트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영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냥 짧게 얘기하면 이 재즈 보컬리스트의 러브 스토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남편을 만나서 뭐 어떤 사랑을 했었고 그 이후에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랑을 했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쉽지 않은 사랑의 어떤 과정들을 거치면서도 결국 이 사람을 붙들어준 것은 음악과 친구들이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라서 사실 굉장히 막 신선하고 처음 보는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그 재즈 보컬이 되게 우리가 재즈 보컬 하면 흔히 생각하는 되게 소울풀한 그런 게 아니었고 약간 실험적인 음악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기계음을 따라하려고 막 이렇게 시도를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음악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실험적이고 신선했는데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캐릭터성이 사랑을 할 때의 어떤 태도와도 조금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 아티스트의 사랑의 이야기를 지켜보는 것 자체에 대한 어떤 즐거움도 있었고 그 음악을 듣는 재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본 영화가 그 상타라 커먼과 그 아니에스 바르다를 묶어서 상영한 영화였는데요. 상타라 커먼은 아무래도 그 잔느 딜망으로 유명한 감독이에요. 그래서 좀 여성주의를 대표하는 감독이고 또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화 1위를 했었죠. 잔느 딜망이. 네, 그래서 그걸로도 되게 유명해진 감독인데 되게 그분 가족이 그 어머니가 홀로코스트 그 희생자분이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에 관한 작업도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스스로 또 생을 마감하시고 약간 그런 삶을 사셨던. 저는 사실 잔느 딜망이 워낙 영화도 길고 이게 그 한 여성의 삶을 정말 거의 리얼타임처럼 보여주는 영화라서 진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 사람이 막 감자를 깎아서 요리를 하고 막 이런 걸 보여주는 영화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를 되게 축약한 버전만 봤어요.
저는 사실 상타라코만을 그렇게 잘 안다고 볼 수 없는 관객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카메라로 본 첫 번째 시선을 담아낸 영화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이 거장의 출발점은 얼마나 뭐가 달랐을까 이러면서 영화를 봤는데 정말 짧고요. 영화가 일단 무성이고 거의 그 왜 초기에 그 기차의 도착이랑 뭐 공장 노동자들의 그거 있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정말 짧고 정말 단편적이고 무성이고 해서 어떤 뭐 서사나 이 사람만의 어떤 구도나 이런 것들 읽어내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냥 어떤 전람회장하고 호텔하고 해변가를 그냥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크게 뭔가를 느끼기 어려웠고 이게 또 오전 영화였어서 대부분이 자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그래서 조금 아쉬웠고 근데 이걸 바르다랑 엮은 건 되게 잘한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상타라코만에 대한 관심이 되게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이거를 되게 단독으로 상영하기에는 좀 어려운데 이걸 아니에스 바르다랑 엮었기 때문에 좀 그래도 가치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영화가 아니에스 바르다를 다룬 비바 바르다라는 영화예요. 이거는 바르다 감독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찍은 영화이기 때문에 감독은 피에르 앙리 지베르라는 감독님이 찍으셨고요. 바르다의 전반적인 삶과 영화들을 다 조명을 하는 이야기라서 딱 그 정말 바르다의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프랑스로 이렇게 넘어와서 살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 자크 드미를 만나서 또 미국으로 넘어오게 됐고 이 모든 여정들을 다 다루고 있어서 아니에스 바르다를 좋아했던 팬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특히 자크 드미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 마티오 드미가 직접 나와서 인터뷰를 또 하고 딸 로살리 바르다가 나와서 저도 몰랐는데 아니에스 바르다가 자크 드미가 재혼이었고 그 전에 먼저 남편이 또 따로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그 사이에서 나왔던 로살리 바르다라는 여성이 또 나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저는 제가 잘 몰랐던 바르다의 다른 모습들도 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 기억에 남는 거는 바르다가 자크 드미가 굉장히 성공을 하잖아요. 되게 대중적인 성공을 거두는데 미국에서 그러면서 바르다가 약간 왜 나는 저 정도로 성공 못하지?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또 제2의 전성기,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던 그 변곡점들을 영화가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결국 아니에스 바르다가 직접 만들었던 영화들에서는 볼 수 없었던 그녀의 외로움이나 그 강인한 면모 뒤에 있었던 외로움. 근데 사실 그 외로움도 나약하지는 않거든요. 아니에스 바르다가 워낙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게 자신의 영화의 감독뿐만이 아니라 직접 제작에도 참여를 하고 직접 영화사를 차리기도 하고 아이들을 직접 키우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전사처럼 해낸 사람이라서 뭔가 약간 나약할 수 있게 그려지는 모습들도 거기에서도 정말 대단한 에너지가 있고 좀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영화계에서는 정말 위인 같은 느낌으로 이 바르다를 조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바르다의 삶과 막 영화 제작 과정, 뭐 스태프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결국에는 이 바르다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감독들의 이야기까지 확장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지금 이 바르다가 돌아가시고 난 이 시기에 딱 나올 수밖에 없는 영화였고 나와야 했던 영화였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바르다를 처음 알게 된 게 17년도였는데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아니에스가 말하는 바르다를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보고 거기서 완전 반해서 그 뒤로 바르다의 영화를 찾아봤었어요. 그래서 전주국제영화제에서 바르다의 영화를 또 본다는 그 기쁨과 감동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바르다의 영화는 과거에만 머물러서 그녀가 과거에 만들었던 영화들밖에 못 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재에도 그녀의 영화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고 아름답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가 끝나고 관객들이 치는 박수도 또 좀 다르게 다가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바르다를 다루는 영화들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드디어 그러면 이제 영화를 가장 많이 보신 우리 넬리 씨. 야, 너네 할 얘기 다 하고 나한테 지금 시간 넘고 지금 장난하냐? 그래서 네. 저는 뭐 20편 봤지만 뭐 하고 싶은 얘기가 뭐 재밌는 영화들은 좀 더 있긴 했는데 간단히 그냥 되게 좋았던 몇 가지 생각나는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번에 한국 영화 2편 통잠이랑 우리들 사이에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기 둘 다 이제 김시은 배우님이라고 같은 배우가 주연을 하셨어요. 근데 통잠은 이제 난임을 겪고 있는 부부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 여성이 굉장히 임신에 집착을 해서 뭐 거의 대리모까지 생각을 하는, 진짜 뭔가 이 감독님은 이 남편 역할을 맡으신 분이 이 시나리오를 쓰셨는데, 그분이 이제 또 GB에서 듣기로는 뭔가 난임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붙들고 놓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지켜보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던 그런 영화였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김시은 배우님이 우리들 사이에라는 영화에서는 이제 그 휠체어를 타는 장애 여성인데 임신을 하신 거예요. 이 영화에서는 또. 그래가지고 그 휠체어를 타는 여성이, 이 원래 여성이 후천적 장애인 설정이어서 그 한 20살 때쯤 사고를 당해서 장애인이 되는 설정인데, 그러면서 자기의 몸과 다시 적응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후로 한 15년 정도 지나서 다시 임신을 하게 되면서 달라지는 내 몸과 다시 한번 뭔가 적응을 하는, 그런 알아가는 뭐 그런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아무튼 되게 제가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어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은데, 되게 이 두 작품의 배우가 같았다는 게 되게 뭔가, 이분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되게 뭐 나이가 이래서 이런 작품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들 사이라는 작품이 조금 더 좋았고, 그리고 GV가 되게 재밌어서 그냥 얘기를 전해드리면은, 뭔가 저는 이제 GV 영화제 가면 GV 되게 좋아하고 GV에서 꼭 질문을, 궁금한 게 있으면 꼭 하는 편인데, 이 GV에서 되게 좋았던 게 뭔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장애 여성과 비장애인 남성 커플은 좀 되게 더 보기가 힘들다고? 저는 잘 모르지만 뭔가 장애 남성과 비장애 여성이 좀 더 케이스가 많대요. 그래서 이런 그 영화에서의 같은 케이스에서 이렇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데, 물론 감독님은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하지만, 근데 마침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이 이제 마이크를 주시더니, 본인의 부모님이 그런 케이스여서 자기가 이제 그 영화 속에서 태어나는 뱃속에 있는 그 아이의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뭔가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영화에 실망을 할까봐,
근데 되게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감독님이 우시는 거예요. 또 얼굴을 감싸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자기가 외국 분이셨는데 자기가 오늘 아침에 아내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막 이러면서 또 뭐 또 막 다 축하해줘 너무 축하드려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되게 좋은 시간을 가졌던 그래서 그 GV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고 영화도 약간 우리들 사이에는 그 툴리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임신과 육아를 하는 이 여성이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과 그리고 뭔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느낌의 되게 따뜻한 그런 뭔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스스로 견디게 해주는 어떤 그런 뭔가 그런 거에 관한 이야기라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제가 전주에서 이번에 진짜 보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영화는 라이카 시네마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이제 그 핀란드의 어느 작은 공업 도시? 예전에는 공업 도시였던 곳인 것 같은데 지금은 좀 막 예전만큼은 아닌 그런 곳에 이렇게 폐업한 공장 같은 게 있잖아요. 그 공장에 영화관을 짓는 이제 과정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 이게 막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뭐 이거 왜 짓냐 뭐 이렇게 막 설명하고 이런 다큐멘터리가 전혀 아니고 그냥 그 풍경들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보여주는 다큐멘터리인데 그냥 저는 그런 이제 뭐 공사장에서 뚝딱뚝딱 하는 그런 이미지들 그리고 뭐 여전히 돌아가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들 이런 걸 그냥 교차해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화관을 짓는 사람이 이제 아키 카오르스 마키라고 저희 뒷방에서도 몇 번 다룬 적이 있는 감독인데 이 감독이 또 뭐 영화관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무슨 핀란드 어디 헬싱키인가에서도 영화관을 하다가 뭐 그 건물이 팔려서 영화관을 닫았다고 했나? 아무튼 그랬는데 이 소도시에서 영화 촬영을 많이 했었던 그 도시고 그래서 이 도시에 뭔가 자기가 남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되게 좋았던 게 이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화관에 관심이 있고 우리 동네에 영화관 생긴대 이러면서 우리 뭐 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런 작은 도시에는 영화 보는 그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있으면 진짜 딱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너무 잘 됐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키 영화에 출연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 도시에 그냥 뭐 일반인 배우 뭐 전문 배우가 아닌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나 봐요. 아키가. 그래서 뭐 바 같은 데 앉아서 뭐 그때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있었는데 아키가 와가지고 뭐 어째서 내가 출연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나온 영화를 어디에서 너는 어디 출연했었어 막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막 그리고 아키 또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친구들이 서로 체스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고 뭐 그런 영화고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무슨 시노하라 어쩌고였거든요. 그분이 일본 분인데 핀란드로 가서 결혼을 하셨나 거기서? 아무튼 그래서 그 도시에 사시는데 그분이 핀란드 노래를 일본어로 번안해서 부르는 작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 노래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마지막을 좀 대미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가 있다면 그 아키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 이제 라이카여서 라이카 시네마인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카 두 마리를 키웠는데 둘 다 이름을 라이카로 지었었나 봐요. 그래서 라이카 1, 라이카 2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짐자모 씨랑 아키랑 친구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짐자모 씨는 그 도시에 온 건 아니고 이제 뉴욕에서 이제 아키가 영화관을 이제 만든다는데 어떠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짐자모 씨가 그
아키와의 일화 하나를 얘기해 주는데 내가 그 동네에 한번 갔었는데 아키가 나를 데리러 왔더라. 근데 캐딜락을 타고 왔는데 캐딜락 이제 뚜껑이 열리는 캐딜락이었는데 그게 말썽을 부려서 그냥 추운 날에도 그냥 열고 다니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탔는데 이제 라이카를 안고 있으라고 이제 안겨주더래요. 강아지를 따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를 데리러 와줬다. 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도 그 영화관 가서 한번 봐야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영화관에서 처음으로 상영한 영화가 6번 칸이었다는 그래서 뭔가 그런 약간 사회주의는 아니지만 약간 사회주의 공동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2019년에 전주에서 마지막으로 본 영화도 그 브래드 팩토리라는 영화인데 그거는 이제 미국 영화고 패트릭 왕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저도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 무슨 미국인데 이거는 어느 공장에 폐공장, 빵 공장을 약간 개조해서 문화예술센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연극도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뭐 시도 짓고 뭐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거에 관한 이야기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센터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런 거 보여주는 영화인데 그 영화도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나 커뮤니티 같은 것들이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던 영화였습니다. 2번 보셨죠, 라이카 시네마? 2번을 볼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20편을 채우고 싶어서 한 편만 더 보면 20편인데 내가 19편 보기가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원래 그 같은 시간에 다른 영화랑 이제 2개 예매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영화를 다른 영화를 봤습니다. 아무튼 라이카 시네마 너무 좋아요. 그러면 벌써 다 얘기하셨어요? 네. 진짜? 그렇구나. 손편인데? 5분 더 드릴게요. 그 밤에는 대부분이라는 영화도 되게 좋았는데 그 영화는 좀 형식이 특이했어요. 그 스페인에서 예전에 뭐 애를 낳았는데 그 애를 뺏어가는 약간 그런 여자 3명 나오는 영화 아닌가요? 여자 3명이라기보단 그러니까 아무튼 어떤 한 여자가 이거 조직 범죄 같은 그런 사건 같은 게 있었는데 이게 실화인지 모르겠는데 이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애가 죽었다고 얘기를 듣고 평생 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살아 있었고 어떤 범죄 집단 같은 무슨 판사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국가적으로 저질러진 범죄인가? 아무튼 그래가지고 애들을 빼돌려가지고 뭐 팔아서 애는 잘 크고 있었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게 근데 이 형식이 되게 특이해서 처음에는 막 이 여자가 혼자 막 중얼중얼 거리는 걸로 시작해요. 막 뭐 복수를 계획하고 약간 그런 내용인데 그 2번째는 막 편지를 써서 그 살아있는 아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편지를 읽고 그런 다음에 뭐 그리고 막 그 사이사이에 이 아들을 키운 그 엄마가 막 피아노 그 레슨을 하는데 뭐 피아노 이미지라든지 막 합창 같은 그 사람이 합창을 하는 걸 보여준다던가 막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니 마지막에 3번째 단락에 돼서야 이 3사람이 만나서 근데 막 한국 영화처럼 막 엄마 막 이런 게 아니고 막 근데 너무 제가 이 영화는 되게 서사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미지로 나를 설득한다고 해야 되나? 그 이미지들이 너무 좋아서 이 3사람이 같이 피아노를 치는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뭐 이 엄마가 이 아들을 되게 오랜만에 만나서 뭐 나무 이름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리고 초반에는 이 엄마가 혼자 막 수영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서 뭐 강에서 3명이 같이 수영을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런 이미지들이 너무 좋고 그리고 막 갑자기 염색을 해요. 이 사람이 서로 염색을 해줘. 그래서 이미지가 너무 염색을 갑자기 하면 너무 바뀌는 거예요. 이미지가. 뭔가 그런 이미지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게 많았던 영화였고 그리고 우리가 눈을 뜨고 잘 때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거는 이게 멕시코인가 아르헨티나인가 저는
모르겠는데 포스터가 기억나요. 거기 사는 이제 중국계 이민자들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뭔가 제가 약간 이런 아시안 디아스포라에 관한 주제를 또 너무 관심이 있어 해가지고 본 영화인데 이 영화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영화도 되게 서사가 강렬하진 않은데 그냥 이제 서로 관계 맺는 방식이 되게 뭔가 설명을 못하겠는데 서로 막 만나지도 않고 막 그냥 남겨놓은 편지를 읽으면서 이렇게 서로 진행이 되거나 뭐 그냥 같이 노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아무튼 근데 뭔가 이민자들이 이 제목이 우리가 눈을 뜨고 잘 때라는 이 제목이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잠을 자도 뭔가 푹 자지를 못한다 이런 맥락인 것 같은데 뭔가 완전히 잠들면 안 되고 너는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고 약간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멕시코인지 어딘지 거기에 중남미의 그 너무 쨍쨍한 낮과 아름다운 그런 풍경 되게 뭔가 색채가 강렬한 그 풍경 안에서 뭔가 그런 게 인상적이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다 풀리진 않으셨겠지만 저희가 모르겠어요. 네. 이제 그러면은 뭐 마지막으로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 분? 너무 보고 싶은 영화가 많았는데 많이 못 봐서 좀 아쉬워요. 봐도 근데 보면 알잖아. 의미가 돼. 보면 무조건 의미가 되죠. 아 그건 그렇지. 근데 안 봐도 취소시키기 대망. 안 봐도 의미가 되잖아. 안 봐도 의미가 되죠. 아니 근데 그쵸. 너네가 한 말이 진짜 나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뭐 이걸 보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이제 다 괜찮다라는 그 말이 진짜로 그쵸. 이게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에이징 효과인가?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필사적이지 않아도 거기에서 느껴지는 여유가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부산처럼 막 다 떨어져 있지도 않아서 그냥 다 같이 우연히 저랑 넬리랑 하루에 우연히 2군데에서 마주쳤거든요. 그런 우연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고 맞아요. 친구들끼리 모이기도 너무 좋은 곳이라서 맞아. 영화를 좋았어. 아무리 막 저도 막 엄청 늦은 시간에 보고 그랬는데도 끝나고 가맥집에 가면 여전히 친구들이 있고 이랬거든요. 어디선가 뭘 먹고 있어. 그게 전주의 매력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저희의 이번 방송 2024년 전주국제영화제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께도 조금이나마 즐거움과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어떤 시작이 되어 드렸기를 바라며 다음 해에도 마법의 장소 전주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시기를 또 기대해보며 이번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